네,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협상이 될 듯 말 듯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에 야 3당과 대한신당이 합의안을 도출해 민주당에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받을 수 없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네, 한국당은 오늘까지 나흘째 장외 집회를 이어갑니다. 계속된 강경 투쟁에 당 안팎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9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빨리 합의됐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어제도 이제 민주당을 제외하고 4+1 협의체, 야3당 그리고 대한신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연동형 캡은 어느 정도, 그렇죠? 50석 중에 30석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석패율제까지도 어떻게 해보겠다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재고를 요청했다고 네네. 합니다. 먼저 왜 민주당 쪽에서 이걸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석패율제 처음에 나왔던 게 아마 이제 지역 구도를 좀 완화시켜 보자.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도 당선되고 호남 지역에서 한국당도 당선되는 구도였는데 지금 당초에 이게 민주당이 뭐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225대 75 할 때는 뭐 비례대표가 많이 늘어납니다. 한 30석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뭐 석패율제가 원래는 이제 권역별로 2석에서 12석이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250대 50 하면은 사실 비례대표 3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걸 12석으로 만약에 석패율로 가져가면 비례대표가 오히려 9석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왜 어찌 보면 이게 지지부진하냐는 말도 있지만 저는 아마 이 캡 씌우는 것보다는 더 쉬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석패율에 대한 이해관계는 뭐 그전에 아마 정의당 측에서는 반대했었고 민주당 측에서는 찬성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 저는 충분히 아마 합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석패율제가 중진들을 구제하게 한 거다. 또 정치 신인들에게 또 이건 좋지 않다, 불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석패율제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역구에서 출마했는데 거기서 저희는 이제 소선거제를 하니까 1등 아니면 당선이 안 되잖아요. 당선이 못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비례대표 연동률을 해갖고 정리를 했는데 어느 당에서 A당에서 그 비례를 지정해서 의석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떨어진 어떤 사람을 갖다 올려놓는데 보통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당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당연히 당에 아깝게 지역구에서 떨어진 중진들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비례대표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보다는 당 중진들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뭐 앞서서 뭐 부대변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합의안 도출하겠죠. 만약에 선거구제 안 하고 나면 공수처법도 어려워지죠. 지금 당장 총리 인준 처리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가겠죠. 시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갈 텐데 글쎄요. 저는 요즘에 스스로 혼선이 생겨요. 이게 뭐가 개혁이고 뭐가 개악인지 선거구제만 해도 지금 뭐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돼 왔는데 이제 와서는 이것저것 다 누더기가 됐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도 뭐 평론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석패율이 뭔지 연동제가 뭔지 캡은 뭔지 또 심지어 이중 등록제는 뭔지 뭐 다 혼란스러워요. 예. 이런 거 갖고 지금까지 왔으면 그냥 당당하게 민주당도 뭐 정리해가지고 표결에 붙이든지 여태 왜 그 중요하다는 민생법안 놔두고요. 내년 당장 돌아가야 되는 예산투수법안 놔두고 이러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첨언하면요. 예. 사실은 어제 3+1의 그 합의서를 보면 이 캡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석수 30석 한다고 명확히 나왔는데 석패율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석패율로 권역별로 2석씩 해서 12석 한다 이렇게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석패율을 도입한다고만 했단 말이죠. 그건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마 이중 등록제라는 건 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석패율은 사실 어찌 보면 일본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일본이 예.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전환하면서 이제 아마 떨어질 중진들이 아마 2등하면 당선하게 되는 구조였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그런 구도는 아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정착된 지 오래됐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중 등록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말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러니까 석패율은 아마 지방 지역구에 나가는 모든 후보자들이 다 등록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뭐 신인이라든지 이런 데만 등록하게 하자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뭐 충분히 협상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동형 캡 30석을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두자라고 했었던 그 제안은 민주당은 받아들이는 겁니까? 일단은 뭐 30석으로 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인 것 같고요. 아마 21대 한한다 이 부분은 조금 원래 민주당 입장이 그것이었잖아요. 30석을 그렇죠. 하자라는 거였고. 하자는 얘기였는데 예. 만약에 21대만 하자 그러면 이제 22대까지 어찌 보면 22대 때부터는 22대 국회 또 현재 논의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뭐 논의는 필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30석으로 한다는 부분은 아마 어제 뭐 원내대표 얘기했지만 일단 받아들인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정말 모든 게 다 틀어졌다. 그러면 이거 협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개혁 동력이 많이 상실될 텐데 어떻게 보시면 민주당은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선거법이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좀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마 뭐 그래서 오늘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부수 법안이 안 됐거든요. 안 되면 이제 내년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민생 법안분도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법도 약간 이제 어쨌든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쉬운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다 보면 저는 뭐 선거법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처럼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 부분이라 저는 아마 연말이 아마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고요. 아마 30일 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자도. 다들 뭐 국회의원들도 총선에 마음이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 가 있고. 그렇죠.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이제 연말은 좀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어제 그래서 4+1 협의체 다른 야당들에게 원포인트 국회부터 열자. 일단 예산 부수 법안부터 처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 나머지 군소 3당이 과연 그거를 받을까? 예. 이미 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본인들이 유리한 선거구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풀기 위해서 던져놨던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전혀 안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이 교착 상태로 계속되어 있는 국회가 민주당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있는 안에서 그러면 표결을 하자. 아니면 의장께서도 약속을 해서 전혀 나머지 선거구제나 뭐 공수처법 기타 법만 말고 이것만 딱 처리하자. 이런 결단을 하실 거라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국면이 계속 좀 연말까지도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하고는 이렇게 협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당 계속해서 국회 안팎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하면 나흘째 연속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 아니냐, 중도 세력들을 끌어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면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토끼만 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정치라는 게 지도자의 선택이고 본인이 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저는 뭐 지난 1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8월 달에 장애투쟁, 그다음에 삭발, 그다음에 단식 이런 국면에 제가 몇 시간 동안 저는 잘 이해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저렇게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재판 지금까지 제가 세 건을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한테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제가 저 틀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만약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약간의 불법성을 가진 그다음에 너무 과격한 강경한 투쟁만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돌려줄까라는 데 대해서는 좀 아직도 회의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뭐 국회 폭력 집회이다라고 네. 하면서 경찰청 함의 방문을 하고 또 뭐 고발까지 하지 고발도 않은 했습니다. 예. 한 상황인데 네. 어떻게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한국당을 좀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요 유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뭐 국회의원들끼리 당직자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었지만 예. 이 국회 외부에서
시위대가 들어와서 국회에 난입하려고 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아마 뭐 해방 전국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아마 황교안 대표 다들 아시다시피 공안감사 출신이고 뭐 예전에 국보법이나 집시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해야 된다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뭐 무슨 약간 욕 같은 것도 하세요. 뭐 못 들어오게 한 이런 분이 이런 뭐가 뭐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네. 사실 보수라는 분이 어찌 보면 좀 언어의 품격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집회 예전에 뭐 민주노총이 국회 이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집회는 사실 주최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냐보다요. 마이크 잡고 주최를 하는 분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시작을 했으면. 근데 이분들이 사실 들어오게 된 것도 한국당에서 들어오게 한 거거든요. 그럼 나갈 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에 이루어진 행위들은 일부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면피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 책임을 지는 거 보면 주최 측이 어쨌든 책임을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주체가 누굽니까? 한국당에. 거기에서 책임자가 누굽니까? 황교안 대표거든요. 그럼 본인이 어쨌든 이런 일에서 이런 약간 뭐 불법적이고 폭력적이고 형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과라보다는 다시 2차, 3차를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한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참 이해가 안 가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예, 황교안 대표의 위상이 단식 투쟁 이후에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 내에서는 바로 면전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불만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공천 선거 전국이어서 그렇죠. 대놓고 예.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좀 뭔가를 좀 억제하거나 좀 다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예전에 아마 뭐 친박 뭐 공천 학살할 때도 그렇고 진위 공천할 때도 그렇고 한국당이 아마 쭉 대대로 보면 약간 어찌 보면은 자기 쪽 사람 아닌 사람을 쳐내는 식으로 공천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본능적인 아마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현재까지는 대표가 있고 총선 공천까지 할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근데 지난번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그런 얘기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미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약간 뭐 이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거라고 보긴 하지만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전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그렇죠. 네. 예, 지금 상황이 잘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후보자는 14년 만에 다시 청문회에 서게 됐다고 했는데 글쎄 요즘 4플러스 협의체도 그렇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인준을 받으려면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 이게 청문회 아마 20일 날 송부하면은 이제 1월 10일 전에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국회 인준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4+1을 복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선거법과 뭐 입법도 있습니다. 이 총리 인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복원 안 할 수가 없다. 해야 된다 무조건. 근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 소수 3당 내에서도 국회의장 지낸 분이신데 총리로 가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당 공식 논평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쨌든 설득이 필요합니다. 저희 당에서 그러니까요. 설득이 필요한 예, 부분이라 뭐 선거법 저는 아마 충분히 4+1 복원해서 그 안에서 일단 협의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다음에 총리 인준도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4+1 복원이라고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 이 시간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 4+1 안에서 약간의 이제 교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협상 대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이제 균열이 생겼는데 그런 균열을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틈새를 잘 뚫고 나가면 충분히 공간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놓친 점이 있다. 그리고 뭐 총리 인준도 있지만은 이전에 제가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은 뭐 울산시장 하명 수사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이 운동장을 지금 잘못 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이렇게 강경투쟁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그 개인적인 어떤 능력과 자질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이유로 총리 인사청문안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돼서 여전히 계속 공전되고 투쟁하고 싸우고 대치하는 국회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도 그 당의 대표를 하고 있다가 선거를 앞둔 해에 전 법무장관을 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은 그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장을 했던 분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로 가는 건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넓게 인재를 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끼리라도 정리가 되면 되지, 국민들이 보는 것, 그다음에 우리 지지자만 챙기면 되지라는 생각이 여전히 많이 그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또 청문회 통과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나가게 될 이낙연 국무총리는 네네. 어떤 행보를 보일까 관심 아니겠습니까? 당에서 역할, 총선에서 역할, 이야기는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지역구 출마 아니면 비례대표, 또 지역구를 간다면 어디로 갈 건가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무슨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지역구 의원 아니면 비례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내 어떤 뭐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뭐 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아서 전국 선거 아마 유세를 하시길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지역에 나가면 물론 이제 뭐 호남에서 사선도 하셨기 때문에 뭐 지역구 한 번 더 하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좀 선거를 이끄는 구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세종시 같은 데 가면 전국 다니기 어려울 테고요. 만약에 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뭐 종로라든지 아니면 뭐 광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빅매치가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아마 비례대표를 하고 좀 전국 선거를 누비는 게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아마 당내에서도 일단 선대위원장 정도는 맡아서 선거를 이끄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역구 가냐 비례대표 가냐는 아직은 이제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구라면 뭐 종로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마 좀 상대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상대가 상대에 누가 따라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현재까지는 뭐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뭐 사퇴도 아직 안 했고요. 근데 그다음에 사퇴한 이후에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뭐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뭐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어디를 딱 먼저 간다기보다는 당에서 맡긴 대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당에서는 선대위원장 맡기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이렇게 가는 그림에 대해서 더 선호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낙연 총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종로에서 출마를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로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효과도 물론 있지만 종로라는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게 향후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권의 꿈이 있다면 가고자 하는 길에 훨씬 더 저는 매력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예, 이낙연 총리도 지금 이렇게 총선에서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차후에 대권 가도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세균 지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대권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이 자리를 이번에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같은 이 두 인물이 지금 또 서로 또 네네.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님이 사실은 예전에 국회의장 하면 대부분 총선 출마를 안 하셨어요. 접었는데 계속 총선 출마를 생각하셨던 거는 그겁니다.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왜냐면 예. 이분이 뭐 6, 7선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당내 경선도 나가셨고 꾸준히 이제 거론되지만 어찌 보면 뭐 지지율이 그렇게 생각처럼 안 오르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본다 그러면 아마 저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총리를 하면서 어쨌든 본인의 어떤 경제적 역량이라든지 국정 운영의 경험을 쌓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아마 이번 총리를 맡으면서 좀 대중적인 결국은 이제 지지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굉장히 인간성도 온화하고 뭐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하는데 대중적인 인기는 그동안 어찌 보면 많지 않았어요. 그럼 아마 총리를 하시면서 그런 기회를 조금 더 많이 가지면서 여론의 지지를 좀 많이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친문의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저 두 분을 띄워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기 이제 전반기를 지나가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임기 후반기인데요. 저는 그 민주당의 대권 플랜 이제 2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쭉 있었던 것처럼 많은 전 대권 주자들이 있었는데 많이 낙마했잖아요. 많이 낙마했는데 그리고 그 임기 반을 지나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에 대한 바람
그다음에 현재 처해 있는 국가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이렇게 경험도 많고 경륜도 많은 분들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지면서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2기의 잠룡 경쟁군이 생겨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전권을 내려놓고 물러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손 대표의 이런 의견에 있어서 안 전 대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는 손 대표가 그런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그 변혁을 거쳐서 새로운 보수당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안 전 대표가 내년 어느 시점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더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통해서 좀 더 성숙되어 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그동안 뭐 추석 때까지 10% 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만두겠다는 얘기들 하면서까지 당의 분란이 막 생겨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전 당이 사실상 전 분열이 되어 있고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그 전에 있었던 그 국민의당 계열의 순수 의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손 대표가 무언가의 카드를 좀 제시한 거 아닌가? 그동안 그 훼손돼 왔던 본인의 리더십을 좀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남은 지금 그 당권파의 바른미래당의 그 활로를 좀 찾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도 저는 지금까지는 뭐 아니라고는 합니다만은 총선 이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선거구제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모습으로 총선 체제를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찍 조기 귀국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손학규 대표로서는 조금 아름다운 퇴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전 대표 측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답답한 게 서로 맞물려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정치를 안 하실 거면 정치 안 한다. 은퇴 선언하고 국내에서 그냥 하던 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은퇴한다는 말은 안 하고 외국에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동안 경험 보면 아마 외국에 간다는 건 돌아온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안 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아마 때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예. 시점이 문제인데 예전에도 지난번 총선 때도 보면 직전에 아마 2월인가 아마 창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구도가 예전에 국민의당 했던 분들이 아마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시점, 저는 아마 내년 뭐 1월이든 2월이든 되면 이게 근데 지금 아마 새로운 보수당 애들이 탈당도 안 했어요. 이분들 일단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민평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한신당 이분들이 예전에 같이 했던 분들이 하나로 모이는 흐름이 되면 아마 이렇게 약간 그냥 와서 본인이 정리하는 것보다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좀 나서지 않을까.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 대권 꿈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총선에 개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뭐 돌아오는 수순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 측이었던 그 바른미래당 내 비례대표 의원들 새로운 보수당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바른미래당에 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세요? 이미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일단은 뭐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당에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아마 물론 대부분 비례대표입니다만 뭐 민주당에 있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지금 바른미래당만 가지고 선거를 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민평당이든 아니면 뭐 대한신당과의 아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어려운 게 이 새로운 보수당 만드는 분들이 빨리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빨리 탈당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창준이도 만드는 상태에서 당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럼 서로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빨리 나갈 분은 나가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하나 주제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의혹 얘기인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내정한 다음 날 바로 검찰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명 수사 관련 문건을 그러니까 수집해서 작성했던 그 행정관, 문무행정관인가요? 네네. 예. 그분이 어떻게 좀 연루돼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조금 우연인가 아니면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뭐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그 첩보 올라간 것과 아니면 내린 사이에 어느 정도 가공을 했느냐를 확인해 보기 위한 건데 아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갖고는 있을 텐데 그게 원본과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보기 위한 것 같은데 시점이 사실은 미묘합니다. 총리 임명된 다음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하는 날 기소했단 말이죠.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공소장 변경이 안 된 걸 보면 그걸 사실 안 될 거로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조국 장관 낙마가 목적이 아니냐 보는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단순히 하명 수사 문제에서 이 선거 개입, 청와대가 선거 개입한 방향으로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전 부시장 그 업무 수첩 얘기 나오면서 말이죠. 대부분 보면은 선거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개입해서 뭐 공천까지까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게 예전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공표, 뭐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니까 지금 오히려 조사받았던 김기현 전 시장한테 보여주고 사실은 김기현 전 시장하고 직접 관계 없는 거거든요. 보여주고 그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도 검찰이 약간 언론 플레이가 다른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우려됩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반 수사나 이런 저런 수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불가피 그 문건을 작성했던 걸로 지목되고 있는 문무행 장관이 있었던 흔적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는 게 불가피했던 것 같고 저는 뭐 총리 지명자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간 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마저도 예. 정치권에서 너무 왈가왈부, 그다음에 청와대가 너무 많은 부분을 개입할 필요 없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많이 간 것 같고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수사는 연말 전에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셔서 민주당 측에선 지금 특검 요구를 네네.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국당은 국정조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국정조사는 하명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거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하명 수사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 그다음에 김기현 전 시장의 어떤 비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 아시겠지만 DNA 결과 나오기 전에 환불을 해줬단 말이죠. 그다음에 김기현 사건도 보면 지금 뭐 30억 용역 계약 나오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달랐습니다. 예. 그걸 다시 검찰이 수사한 게 맞느냐 이런 예.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이게 주장하는 부분 다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예전에 고래고기 사건이나 김기현 전 시장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났기 때문에 저는 뭐 특검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울산 사건 이렇게 말을 붙이기로 했다고 민주당에서는 뭐 어쨌든 고래고기나 울산 사건이나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울산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울산 사건을 그런 식으로 예. 특검과 국정조사 특검이나 국정조사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이라는 거 민주당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을 시작하면은 검찰 수사를 일단 지금까지 중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사를 특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혹여 있을 수 있는 뭐 증거 훼손 문제나 아니면 수사가 지금 중단되는 시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오히려 더 생각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특검을 주장을 한 것 같고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으면 특검 아니라 국정조사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봐야지 지금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자꾸 검찰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도 그런 필요성에서 제기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